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제 13주차, 13주차 이제 한 주 남았네요. 이번 주 지나면은 이번 주에는 목재하고 석재 그리고 점토로 된 그 건설 자재하고 그리고 습식 마감 공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습식 마감 공사라고 하는 거는 물을 사용을 해서 하는 마감 공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뒤에 이제 뭐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 자, 첫 번째 이제 목재. 뭐 여러분들 목재는 뭐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다 잘 알죠. 나무로 된 건설 자재는 뭐 아주 옛날부터 그 자연에서 나무를 채취해서 집도 짓고 특히 우리 한옥 같은 경우 다 나무로 지었죠. 나무와 흙하고 돌하고 이렇게 이런 건설 자재로서 제일 많이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나무의 지금도 나무는 이제 많이 사용하고 마감 자재라든가 뭐 한옥, 한식 이런데 구조물로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목재는 그럼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느냐?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재는 그 장점은 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비교. 그러면 무엇보다 좋으냐? 우리가 그 건설 자재 중에서 먼저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볍죠. 나무가 당연히. 그리고 이건 뭐 가공이 톱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가공을 하니까 가공이 쉽죠. 그리고 그 질량에 비해서 강도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압축 강도, 인장 강도하고 탄성이 좀 저기 크죠. 질량에 비해서. 그리고 열 소리의 전도율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율이 작다는 거는 소리를 차단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단열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산이나 알칼리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근데 문제는 단점이 콘크리트에 비해서 다른 돌이라든가 이런 자재에 비해서 물을 잘 빨아먹는데 이 물을 나무가 빨아먹은 양에 따라서 이게 나무는 수축도 하고 팽창도 하고 그러고 이게 썩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재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의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이제 나이테들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재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크기에 제한이 있고 또 화재에 약하죠. 불에 약해요. 이런 단점이 있어 나무는. 그래서 요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목재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재의 종류. 목재의 종류는 나무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침엽수하고 화렵수로 나눠요. 침엽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소나무, 뭐 전나무, 뭐 잣나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엽수라고 그러죠. 이파리가 침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뭐 사시사철 이제 푸른 나무지 대부분 푸른 나무죠. 이런 그 침엽수가 있고 그 화렵수는 뭐 이제 뭐 그 이파리가 넓은 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화렵수라고 그러죠. 뭐 참나무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 화렵수는 뭐 우동나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건설 자재로 뭐 가구류라든가 이런 데 많이 써요. 이런 것들은 오동나무 이런 것들이 뭐 밤나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침엽수는 구조용 재료로 쓰고 구조용 재료로 써서 이제 동발이라든가 기초 비계 등에 사용을 하고 이런 화렵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구용 그다음에 배를 만들 때 사용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침목 그 철길 밑에 까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해요. 화렵수 그래서 저기 그 철길 밑에
친목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럼 목재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목재의 구조. 목재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심재하고 변재로 구분이 돼요. 목재를 딱 잘랐을 때, 나무를 딱 잘랐을 때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심재라 그러고 이 가의 부분은 변재라 그래. 변재라 그래. 그래서 요거 이제 심재 부분은 이제 또 색깔이 좀 진하죠. 진하고 또 수분이 적고 좀 단단한 편이야. 강도하고 내구성이 커. 근데 이제 변재는 여기 이제 좀 연하죠. 그 외부 그 바깥쪽 부분 좀 연해. 그리고 흡수성이 크고 강도나 좀 내구성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라는 게 있죠. 나이테라는 게 있어서 이게 겨울 이제 봄하고 가을하고 이렇게 이제 나이를 하나하나 먹으면서 이제 이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봄에 성장한 부분은 이게 좀 색깔이 옅고 그다음에 좀 덜 단단하고 그다음에 그 가을에 성장한 부분은 단단하고 색깔이 좀 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저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이테가 찌는 부분이 가을에 형성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심이라는 게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나무, 목재를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가운데 좀 진한 부분이 심재고, 가에 좀 연한 부분이 이제 변재고, 요 나이테를 봐서도 나이테 이렇게 쭉 선으로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추재고, 옅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춘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켤 때 우리가 톱으로 나무를 킨다 그러죠. 이제 이렇게 자르는 건 자른다 그러고 이렇게 세로로 하는 걸 킨다 그러죠. 이제 킬 때 어느 부위를 이렇게 키냐에 따라서 이렇게 고든결, 그다음에 이렇게 요런 쪽을 키면 무늬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목재 성분은 뭐냐? 목재 성분은 물하고 주로 이제 목질이 이제 주로 셀룰로스와 리그닌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뭐 그냥 이 용어만 좀 여러분들 뭐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질은 이제 그 수분, 무기물질이 포함된 수액으로 목재의 성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목재의 성질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질은 함수율은 이제 물을 얼마나 이제 빨아먹느냐, 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함수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목재 같은 경우 유리수하고, 세포수로 이제 세포수가 있는데, 세포수로 이제 구분하면 건조 시에는 먼저 유리수가 먼저 증발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세포수가 까지 이제 증발하지. 그래서 섬유포화점이라는 게 있는데 섬유포화점은 유리수와 세포수의 한계 상태에서의 함수 상태다. 그리고 기건 상태, 일반적인 그 건조 상태는 보통 함수율이 12%에서 14% 정도를 우리가 기건 상태라고 하고, 보통 건설 자재라든가 가구 자재를 쓸 때 그 함수율이 보통 그 기건 상태예요. 12%, 14 내지 14% 정도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최적 변화. 최적은 이제 함수율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제 같은 이렇게 수축 변화는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에 생육 상태라든가 수령 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알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압축 강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섬유 방향으로 나란하게 힘을 가할 때는 가장 강도가
압축 강도가 세고, 인장 강도는 당길 때, 소미바람 방향과 나란하게 당길 때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장 강도가 세다. 이 소미 방향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에 비해서 뭐 크다. 이렇게 당겼을 때, 나무를 길게 이렇게 해서 양쪽 방향에서 당겼을 때를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볼 수 있죠. 이때가 오히려 이렇게 눌렀을 때보다 인장 강도가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휨 강도는 휨 강도는 또 압축 강도 1.5배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전단 강도는 수평 전단력은 수직 전단력의 약 10에서 2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목재의 벌목과 저목. 그럼 목재는 뭐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베어져 쓸 걸.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많이, 우리나라 숲이 많이 우거져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가구류라든가 이런 구조재 사용은 좀 할 거는 좀 있는데, 가구류로 사용하는 목재들은 많이 좀 드물죠. 대부분 우리나라 목재는 다 거의 이제 많은 수량을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벌목은 봄철에는 수확이 많아서 썩기가 쉬우므로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벌목을 한다. 그러니까 나무를 자를 때는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해야 된다. 그리고 저목은, 그러니까 목재를 쌓아놓는 거죠. 쌓아놓는 거는 육상저목과 수중저목이 있는데, 육상저목은 그냥 땅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고, 수중저목은 물 속에 이렇게 해놓는 거죠. 쌓아놓는 거죠. 물 속에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육상에 이렇게 나무를 베어다가 육상에다 놓으면은 그 나무가 마르면서 이 뒤틀어지기도 하고 뭐 썩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보통 뭐 수중저목을 수중에다가 어느 정도 수액이 빠질 때까지 물 속에서 이렇게 담궈 놨다가, 그리고 이제 육상을 올려서 이렇게 또 건조시키고 있죠. 자, 제재라는 거는 나무를 자르는 걸 제재라고 그러죠. 필요한 치수의 각재나 판재로 자르는 것을 이제 제재라고 하는데, 자르는 방향에 따라서 마구리, 고든결, 무늬결로 나눠진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듯이 여기 밑에 보면은 밑에 그림에 보면은 판목은 저런 상태로 자르면은 판목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밑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자르면은 요 정목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목재 최적 단위는 우리가 이제 세제곱미터를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사이 이렇게 사이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뭐 한 사이, 두 사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건조. 목재는 뭐 건조해야지 사용을 하죠. 이제 나무를 말려서 사용하는 거야. 안 말리면은 뒤틀어지고 썩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사용하면서도 뭐 빗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이 이제 배게 되면은 썩고 뒤틀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조해서 사용을 해야 돼, 목재는. 그래서 목재는 이제 자연건조법과 인공 건조법이 있는데, 자연건조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육상에 쌓아놓고 건조시키는 거.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뒤틀어지고 이게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로 침수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침수는 공기에 건조하기 전에 미리 물속에서 3, 4주 동안 담가서 수액을 빼내고, 물로 수액을 빼내고, 그러고 이제 육상으로 옮겨서 공기 건조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균열이라든가 뒤틀림이 좀 덜하죠. 그리고 인공 건조법은 뭐 인공적으로
뭐 끓임법, 전기건조법, 열기건조법, 기타 건조법이 있어서 이거는 인공적으로 물로 삶는다든가 전기로 뭐 가열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건조하는 것들이 인공건조법인데, 이런 인공건조법은 좀 그 소량의 자재를 건조시킬 때, 특수한 목재를 건조시킬 때 사용하겠죠.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목재의 방부. 목재는 가장 이게 취약점이 뭐야? 불에 약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썩는 거죠. 오래 두면은 이게 썩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아주 취약한 단점이야, 목재 단점은. 그래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목재 방부법이다. 그래서 목재 방부법에는 표면 처리법이 있어서, 표면 처리법 표면에다가 이렇게 표면에만 처리하는 것도 처리하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뭐 벌레라든가 이런 것도 먹지 않도록. 그래서 표면 탄화법이 있는데, 이거는 목재의 표면을 살짝 그 불로 살짝 태워서 탄화막을 씌우는 방법이야. 요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한 1, 2년 지나면 방부 효과가 상실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살짝 태워. 여러분들 그 나무에다가 불로 인두라든가 이런 걸로 그림 그린다든가 글씨 쓴 것들을 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게 표면 탄화법이야. 그리고 약재도법은 약재를 표면에 바르는 거. 뭐 목재 표면에 콜타르라든가 크레오조트, 우리가 방부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방부목이 크레오조트를 바르는 게 방부목이야. 그래서 요거 방부목 같은 경우는 또 1년에 한 번씩 계속 발라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페인트는 주로 유성 페인트를 목재에 칠해서 칠하죠. 그리고 이제 방부제 주의법은 이제 상압주의법, 가압주의법이 있는데, 이건 방부제를 아예 그 목재에다가 푹 담가놔서 푹 아주 이제 담가서 썩지 않도록 하는 거. 완전히 속에까지 완전히 스며들도록 하는 것들. 가압주의법은 압력으로 해서 아예 목재 속에 이런 그 방부제를 속에까지 침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압주의법이고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목재의 가장 그 단점, 이것도 큰 단점이 되겠죠. 이 방충. 이게 이제 목재의 그 소나무 같은 경우 특히 그 흰개미가 파고 먹어 들어가면은 이게 금방 이게 단면이 뭐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돼서 굉장히 금방 사가버려요. 이 흰개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먹어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흰개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파먹게 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금속재료다 이렇게 씌우거나, 또 방부제를 이제 흰개미들이 못 먹게 방부제를 주입을 해서 이렇게 그 해충에 대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게 목재는 외부에 그 오랫동안 놔두면 저절로 풍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페인트나 바니시 등으로 목재는 주로 이제 뭐 특별한 경우 빼고서는 이렇게 그냥 자연 상태로 그렇게 마감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페인트나 바니시 등으로 이렇게 도장을 해줘. 도장을 해서 해줘. 이제 그 구조재 큰 이런 것들은 뭐 자연적인 그 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페인트나 바니시 등을 발라서 이제 풍화를 막는다. 그리고 이제 목재 방화 처리법. 목재 이제 불에 견디도록 방화 처리법도 하는데, 표면 처리법. 표면에 이제 각종 금속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피복해서 불에 안 타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방화제주의법은 나무에다가 은산암모늄이라든가 황산암모늄, 탄산나트륨 등 요 화학물질이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목재에다가 주입해서
불이 이제 잘 안 붙도록, 안 탄다는 건 아니야. 안 붙도록, 덜 붙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목재 이제 요 내구성까지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재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목재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공해서 많이 써요. 목재 가공품이 있는데, 목재 가공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건설재로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플라이우드라 그래서 합판. 뭐 여러분들 뭐 다 합판 많이 다 모르는 사람 없죠. 합판이 이제 가공품, 그러니까 합판을 이제 써요. 그래서 합판은 목재를 이제 얇게 깎아서 그거를 갖다 서로 이제 90도로 직각이 되도록 겹으로 붙인 거죠. 접착제로 붙여서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재를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장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합판은 넓은 판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나뭇결을 얇게 이렇게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나뭇결이 아주 아름다운 나뭇결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강도는 이제 방향에 의한 강도는 뭐 이제 그 차이가 없죠. 직각으로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이 작고 마디나 갈라짐 등 결점을 이제 없앨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합판에는 로터리 베니어가 있고 슬라이스드 베니어, 그 다음에 소드 베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베니어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용어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장식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슬라이스드 베니어를 쓰고 소드 베니어를 주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쓰는 거는 로터리 베니어를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합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적층제라고 해서 합판처럼 이것도 섬유 방향으로 평항에 여러 방향 겹쳐서 고온에서 이제 접착제를 붙인 것을 우리가 강화목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적층제라고도 해요. 이거 강도를 굉장히 이거는 대단히 이제 강도가 이제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저기 접착제를 붙여서 합판보다 좀 더 강도가 강하도록. 그래서 이건 주로 실내 마감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집성제라고 그러는데, 집성목이라고도 해요. 집성목이라고도 하는데, 집성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판이 섬유방이 서로 엇갈리게 해서 여러 장을 겹쳐서, 이것도 뭐 접착제를 붙인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생긴 나무를 마루판으로 쓴다든가, 아니, 주로 이제 저건 마루판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벽이라든가 이런데 인테리어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집성목은. 그 다음에 압축목재가 또 있고, 압축에서 섬유를 압축한 거. 뭐, 이제 집성된 압축목재나 거의 이제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건설용 자재로서 목재.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석재, 돌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돌은 뭐, 건설 자재로서 여러 가지 건축에도 쓰고, 그 다음에 토목에도 쓰고, 아주 다양하게 옛날부터 원시시대 때부터 이제 사용을 해왔어요. 자, 그래서 석재는 암석을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모양 크기로 가공한 것이다. 이걸 뭐 그냥 자연석으로도 자연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연석으로 옹벽을 한다든가, 이렇게 경사면에 자연석으로 쌓는다든가,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석재는 뭐 불에도 강하고, 내구성도 있고, 그래서 구조용, 장식용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기 쉽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목재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가공하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파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공장에서 그 톱으로 다이아몬드 톱으로 이렇게 아주 수월하게 가공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이제 주로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쓰는데, 우리나라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강도와 내구성이 크고 외관이 아름답다. 석재 요건은. 자, 그 다음에 암석은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화성암, 태적암, 크게 태적암, 변성암 이렇게 분류를 해요.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 이런 식으로. 화성암은 뭐야? 이건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냉각돼서 굳은 것. 이걸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그러죠.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 마그마가 흘러내려와서 헌대든 발생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그러고, 주로 이제 화강암이 이제 주로 화성암의 종류고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태적암은 땅 속에서 굉장히 이제 무거운 그 압력과 이제 그 열로 인해서 그 흙이 완전히 이제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단단하게 이제 다져져서 생긴 이런 걸 우리가 태적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풍화된 것이 운반돼서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서 태적되어 생긴 것이다. 주로 수성암 계통이다. 수성암 계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화성암에 비해서 강도도 약하고 연질이죠.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석회암이라든가 대리석이 태적암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변성암은 화성암이 또한 태적암이 변한 거야. 변한 게 이제 대리석. 아까 이거 태적암이 대리석이라고 했는데, 태적암이 변해서 대리석이 된 거야. 건설용 자재로서는 대리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내부 마감재로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화성암은 화산의 활동에 의해서 아니면 마그마가 땅 속에서 굳어서 생긴 거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암이 제일 많은 게 아마 지구에 이 화성암일 거야. 그래서 화성암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화강암, 화강암이 있고 섬노감이 있다. 섬노감이 있는데, 섬노감은 워낙 암집 단단해서 가공하기 어려워서 석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사용을 하고, 마감재로서는 주로 화강암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화강암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예전에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가격 때문에 중국에서 대부분 다 수입을 해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안산암이 있고 현무암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공해서 화강암처럼 돌판을 판재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않고, 대부분 석축을 사용한다든가 돌쌓기용, 그러니까 토목공사에 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른 화성암들은 워낙 단단하고 화성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적암은 이런 그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생긴 거라고 그랬죠. 태적암에는 응애암, 사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거는 좀 돌이 이제 좀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물 흡수율이 커서 이게 겨울철에 동해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마감재 구조재로 잘 사용 않고, 돌담이라든가 돌쌓기용, 그 다음에 이제 사면보호용, 기초용 이런데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태적암 계통은 부분. 이거는 또 이게 물을 흡수율이 높아서 이게 또 이 동해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태적암에는 또 혈암이라는 게 있어요. 혈암은 보기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데, 그걸 별로 그렇게 건설 자재로서 직접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점토분이 많아서 시멘트 원료로도 사용된다. 시멘트는 석기석을 사용한다 그랬죠. 석기석에다가 점토하고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혈암을 부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더 조대 추가로. 자, 그리고 이제 변성함이 있는데 변성함은 대리석, 석회암, 뭐 전판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변성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변성함, 퇴적암, 아직 퇴적암이 남았네. 전판암, 석회암. 석회암은 이거는 이제 그 시멘트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거 건설 자재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전파남은 여기 이제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이제 예전에 우리 온돌 구들장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강원도 같은 데는 지붕 저렇게 판처럼 이렇게 저렇게 생겨 있어 갖고 지붕 재료도 사용을 했어. 이렇게 전파남은 그리고 이제 변성함이 이제 변성함은 이제 뭐 퇴적암이 변해서 생긴 게 변성함인데 이런 편마함이라는 게 있고 편마함도 뭐 건설 자료로서는 재질이 균일하지 못해서 결국 퇴적암이 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좀 모양도 그렇고 재질이 균일하지 못하죠. 이게 또 이걸 켜놓으면 또 금방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잘 사용하지 않고 돌담이라든가 이런 데만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대리석은 석회암이 열을 받아서 변성된 거야. 이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실내 마감재로서 아주 모양 색깔이 아주 좋죠.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색깔이 좋아. 실내 마감재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게 산에 약하다 보니까 산에 약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 쓰게 되면은 산성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냈을 때 약해서 저기서 그 대리석 속에 있는 이런 그 금속분이라든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물들어서 뭐 다시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내화력이 약해요. 내화력이 약하고 풍화되기 쉬워서 내장에는 외부라든가 이런 데는 잘 사용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뭐 내장재로 뭐 많이 사용을 하죠. 호텔 로비의 벽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다 이렇게 대리석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편함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설 자재로서는 좀 사용하기는 좀 부적합하다. 저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석재의 물리적 성질은 석재의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그래서 흡수율은 이제 흡수율이 클수록 강도하고 내구성이 작아지고 동해받기가 쉽다. 그다음에 내구성은 대체적으로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성암 종류는 좋은데 퇴적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내열성도 마찬가지야. 내열성도 오히려 이제 내열성은 우리가 화강암은 800도씨에서 내화성이 작아서 800도씨에서 부서져. 그래서 우리가 산에 이렇게 뭐 예전엔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돌판 위에다가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 있죠. 집에서도 뭐 돌로 된 판 사다가 뭐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럴 거야. 근데 여기 화강암으로는 이걸 안 돼. 화강암은 불에 닿으면은 튀어서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화강암 판재 마감 중에서 버너구이 마감이라고 있어요. 버너구이 마감은 화강암을 이렇게 판재로 이렇게 쭉 켜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불로 버너로 이렇게 돌을 말 그대로 굽는 거야. 구우면은 이게 그 겉표면이 이렇게 조금씩 잘게 부서져요. 그래서 이거를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마감을 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화강암 버너구이 마감이다 이렇게 해가고 주로 미끄럽지 않은데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 외부 눈이 왔을 때라든가 비가 왔을 때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외부에 버너구이 마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안산암이나 사암, 응해암 즉
이런 것도 이제 퇴적암 쪽이 이제 열에 강해서 결국 퇴적암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압력과 열로 만들어진 거라서 열에 강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1000도 이상에서 견디고 대신 석회암이라든가 대리석 이런 변성암은 열에 약하고 600이나 800도씨에서도 갈라진다. 주로 이제 화강암은 열에 좀 약하고 퇴적암은 열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되겠다. 석재 역학적 성질은 압축 강도는 굉장히 좋죠. 이거는 그다음에 인장 강도는 콘크리트하고 마찬가지로 압축 강도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석재를 인장 강도로 이용하는 구조물은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없죠. 주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휨 강도도 아주 압축 강도에 비해서 아주 작아요. 자, 그리고 이런 또 석재의 규격은 우리가 각석은 이제 그 석재를 각재 모양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각석이라고 그러고, 판석은 판재처럼 만든 거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의 판 모양 석재를 우리가 판석이라고 해서 대부분 건축 자재로서는 바닥이라든가 벽에 이런 판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견치석이라고 있는데, 견치석은 좀 두꺼운 거야, 두꺼운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소별 1.5배 이상의 석재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석축용으로 많이 거칠게 이렇게 가공해서 석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석이라고 있는데, 사고석은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것도 견치석과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해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견치석은 저렇게 석축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우리가 그 사이즈가 저렇게 된 거는 우리가 견치석이라고 그러고, 두꺼운 거. 그다음에 사고석은 밑에 있는 것처럼 조그맣게 저런 식으로 가공을 한 거. 그래서 바닥이라든가 이런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가 사고석이라고 그런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석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토는 우리가 이제 흙을 우리가 점토라고 그러죠. 그럼 점토가 건설 현장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 점토가. 주로 이제 점토는 이제 그걸 알아봅시다. 점토는 우리가 이제 그 생성 원인에 따라서 잔류 점토가 있고 침전 점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잔류 점토는 암석이 풍화하여 점토가 되는 그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잔류 점토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질이 굉장히 좋아서 도자기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도자기 우리가 도자기 이렇게 보면은 점토가 하얗거나 아주 굉장히 질이 좋죠. 이걸 우리가 잔류 점토라고 하고, 침전 점토는 흙이 이렇게 이제 빗물에라든가 이런 데 쓸려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침전인 걸 우리가 침전 점토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물에 쓸려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요거는 이제 벽돌 만드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구조용 점토 제품 이런데 구조용 점토 제품을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 대부분 요 침전 점토로 만든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점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자, 그래서 점토는 자토가 있고 도자기 원료로 된 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이제 내화 점토가 있다. 내화 점토는 내화 벽돌 만드는 벽돌을 내화 점토라 그래. 이것도 도자기 원료로가 되는데, 이것도 좀 색깔이 좀 흰 색깔이 나요. 그 다음에 사질 점토는 가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서 내화성이 좀 약하고, 일반 보통 벽돌, 기와, 토관 등의 원료로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우리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은 건물에 빨간 벽돌 있죠. 적벽돌. 이걸 적벽돌이라고 그래. 그거 만드는데 주로 사용을 해. 자, 그래서
그러면 벽돌은 어떻게 만드느냐? 벽돌 시멘트 벽돌이 아니고 점토 벽돌이에요. 우리가 점토 벽돌이라고도 하고 적벽돌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요 벽돌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흙을 이제 이런 점토를 이제 자연에서 채취해다가 요거를 이제 부숴 갖고 뭐 물로 이제 계속 혼합을 하겠죠. 혼합을 해서 이거 이제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성형을 해야 돼. 뭐 이제 사람이 손으로만 성을 뭐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기계로 이렇게 벽돌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성형을 해서 이걸 이제 건조시켜서 이걸 이제 가마에다가 이제 구워서 단단하게 이제 굽죠. 거기에 뭐 유약도 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용도에 맞게 구워서 노천 소성법이 있고 가마 소성법이 있다. 이렇게 그 벽에서 벽돌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벽돌은 이제 벽돌에는 점토 벽돌이 있고, 가장 흔한 이렇게 밑에 그림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점토 벽돌이라고 그래요. 그 시멘트 벽돌하고 사이즈는 규격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표준형이. 그래서 저게 이제 유약을 칠하기도 하고, 아주 저렇게 깔끔하게 나온 거는 뭐 주로 이제 뭐 미장 벽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유약을 칠하면 유약 벽돌이라고 돼. 모양은 뭐 저렇게 일반형이 있고 시멘트 벽돌처럼,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구멍을 뚫은 유공형이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점토 벽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적벽돌이라고도 하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내화벽돌은 불에 잘 견디는 벽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잘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뭐 벽난로에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보일러실, 그다음에 굴뚝 이런데 이제 이런데 사용을 하는 거야. 내화점토, 아까 점토 중에서 종류 중에서 내화점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화점토를 이렇게 이제 구워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치수는 일반 표준형보다 좀 커요. 치수는 이게 1300도에서 1700도씨의 열에 견딘다. 그리고 규석 벽돌이 있는데 석영모래에 점토를 조금 섞어서 구워서 만든 거죠. 이건 2000도씨까지 열에 견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규석 벽돌은 주로 제철소 같은 데는 센 물이 보통 1500도 이상이 되니까 여기에 견딜 수 있도록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제철소 같은 옆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 규석 벽돌을, 그 주변에는 이 규석 벽돌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어. 그렇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경량벽돌이 있는데, 경량벽돌은 뭐 목탄가루, 톱밥 등을 섞어서 가볍게 만든 걸 우리가 경량벽돌이라고 그러고, 또 가운데 속을 완전히 비게 만들어서 가볍게 만든 걸 우리가 속빈 벽돌이다. 이것도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점토를 가지고 구워서 만들어요. 이런 벽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포장 벽돌이 있어. 포장 벽돌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닥에 포장용 재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이거는 이제 보통 벽돌보다는 좀 크고 외부에다 저렇게 바닥에다 깔기 때문에 흡수율이 좀 작아야 되겠죠. 흡수율이 좀 도로 포장에 쓰이는 이런 벽돌이다. 이런 걸 포장 벽돌이라 그런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벽돌 이제 점토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습식공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습식공사는 물을 사용해서 하는 공사를 우리가 습식공사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중에서 조적공사는 벽돌을 쌓는 걸 우리가 조적공사라고 그러지. 벽돌이라든가 뭐 돌 쌓는 것도 우리가 조적공사라고 그래. 물로 뭐 이거는 이제 시멘트 몰타를 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쌓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습식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조적공사. 조적공사는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 블록, 그 다음에 돌 등 개체 재료를 시멘트 모르타르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해서 차근차근 쌓는
공사다. 그래서 벽돌 블록, 돌쌓기, 그 다음에 ALC 블록이라고 해서 아주 가벼운 경량 블록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런 자재가 있어.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쌓는 공사를 우리가 조적 공사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조적 공사는 예전에는 구조재료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벽돌로 단독주택이라든가 2, 3층 같은 경우는 벽돌이라든가 브로콜 싸서 그걸 지붕을 한다든가 지붕을 이제 슬라브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을 해서 구조재료는 좀 덜 사용하지. 그래서 상부 하중을 받아 하부 구조의 기초에 전달하는 내력벽이다. 구조재료로서는 이 벽돌로. 그 다음에 횡력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서 구조재료로서 기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조적조로서는 칸막용 이라든가 마감재로 많이 사용을 해요. 즉 칸을 막는 그 장막벽, 그리고 장막벽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을 한다. 점토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자, 그리고 벽돌은 아까 점토에서 뭐 설명했듯이 점토 벽돌 있고 콘크리트 벽돌, 우리가 블럭이라고 하죠. 브록이라고 그래. 콘크리트 벽돌이 있어요.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 있고, 그 다음에 내화 벽돌이 있고, 경량 벽돌이 있다 그랬어. 경량 벽돌. 자, 그러면 벽돌을 이제 쌓기 방법은 어떻게 쌓느냐? 여러 가지 쌓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옆세워 쌓기, 뭐 길세워 쌓기, 영식 쌓기, 파란식 쌓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영식 쌓기는 영국에서 지네들이 저렇게 쌓는 방법이었고, 뭐 이렇게 그건 이제 국가의 이름이 붙은 거는 뭐 그렇게 쌓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0.5비 쌓기가 있고 1비 쌓기 이렇게 나눠져요. 1.5비 쌓기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벽돌 쌓기는 이렇게 보면은 줄론이 이렇게 하나하나 막혀 있죠. 이렇게 막힌 줄론으로 벽돌을 쌓을 때는 막힌 줄론을 쌓아서 쌓아야 위에서부터 하중이 밑으로 골고루 넓게 퍼져서 지방 기초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힌 줄론으로 주로 사용을 해요. 여기 보면 옆세워 쌓기라든가 길세워 쌓기는 특별히 이런 구조제 그런 저기지 않은 부분에 사용을 하고, 이렇게 마구리 쌓기 같은 경우는 1.0비, 그러니까 두께를 두껍게, 그 다음에 길이 쌓기는 벽돌을 길이로, 이걸 우리가 0.5비 쌓기라고 그래. 그래서 요거는 벽 두께가 10cm짜리, 10cm. 요거는 19cm짜리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 국내에서는 마구리 쌓기, 0.5비는 길이 쌓기를 하고, 그 특별한 뭐 또 저기 없는 한 우리 이제 영식 쌓기라든가 미식 쌓기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벽돌 쌓기. 그러면 벽돌 쌓기 일반 사항을 한번 보자고.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충분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벽돌은 그 흡수율이 높아서 물을 싹 빨아들여. 그래서 쌓기용 몰탈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 제대로 몰탈이 경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수화작용을 못 할 수가 있어서 이 빨아먹지 못하도록 물을 충분히 축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시멘트 벽돌은 또 물을 너무 많이 축이면은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 이 쌓는 근로자들의 그 알칼리 그 성분 때문에 또 다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경우는 한번 물에 축인 다음에 하루 정도 있다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탕 청소는 깨끗이 해서 모르타르가 바탕에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로 세로 줄론의 너비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세로 줄론은 통줄론이 되지 않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우리가 아까 설명을 해줬죠. 막힌 줄로 한다고. 이제 블록에서는 블록 공사에서는 쌓기에서는 보강 콘크리트를 블록 조다해서 이건 통줄로도 해. 그리고 하루 쌓기 높이가 중요한 거야 이건.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해야 돼. 왜냐면 굳기 전에 높게 쌓아서 하중을 올려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벽돌이 무너져 버려. 무너질 위험이 많아. 그리고 밑에 그 시멘트 몰탈, 접착용 몰탈이 굳기 전에 그 하중으로 인해서 부서져 버리기도 하고. 자, 그리고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정확한 배합을 건비빔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할 만큼만 물빔이 해라. 너무 많이 비워놓지 말아라. 이거야. 그리고 이제 가로줄론과 세로줄론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요 몰탈로 아주 빈틈이 없도록 충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사진에서 보면은 지금 벽돌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몰탈 통을 가지고 벽돌을 쌓고 있죠. 이렇게 쌓는 거를 우리가 여기 지금 쌓고 있는 거를 0.5B 쌓기다 그렇게 얘기해. 0.5B. 그리고 가운데 공간을 뒀죠. 요거 공간 쌓기. 요거 이제 공간 쌓기다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창대 같은 경우 창문 밑에를 우리가 창대라 그래. 창문 밑에를. 그래서 창대는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옆세워서 쌓고 요 끝부분은 이제 1.5cm 정도 약간 이제 저기 창대 밑에 뭐 이렇게 좀 물려서 쌓는다. 이거 우리가 이거 창대 쌓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벽돌 쌓기 중에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아치 쌓기를 하죠. 동그랗게 아치 쌓기를 해. 그래서 아치 쌓기 할 때는 이런 나무라든가 목재로 다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쭉 쌓아나가는 거예요. 양쪽에서부터 미리 이제 벽돌 나누기를 한 다음에 좌우 대칭으로 균등하게 쌓아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굳은 다음엔 요거 이제 그 형태를 빼내야 되겠고, 이걸 우리가 아치 쌓기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 유럽의 그 건물들 보면은 아주 아치들이 많이 되어 있죠.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것들은 아치 쌓기는 그 벽돌 자체로서는 인장력이 부족하니까 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넓은 스판을 긴 스판을 이렇게 벽돌로 구조 마감을 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듯이 공간 쌓기라는 게 있어요. 공간 쌓기. 공간 쌓기는 이제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간을 이제 공간에 단열하고 방습, 물기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쌓는 걸 우리가 공간 쌓기라고 그래요.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1.5B 공간 쌓기라고 되어 있죠. 요쪽 부분은 20cm 부분은 1.0B. 그 다음에 여기는 0.5B에서 가운데 공간을 두고 쌓고, 이 공간엔 주로 단열재를 충진을 해요. 주로 여기 이 양쪽에 0.5B 두 개로 쌓은 거를 1.0B 공간 쌓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공간 쌓기다 그런다. 그리고 공간 쌓기 할 때는 물이 혹시라도 뭐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밖으로 빠지도록 물 빠진 구멍을 설치를 해야 되고, 요거하고 이쪽 그 공간을 두고 양쪽 벽돌에는 연결재를 설치를 해서 연결재 수직 간격은 수직거리 40cm, 수평거리 90cm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치장줄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장줄눈. 이건 이제 주로 요거는 이제 적벽돌 쌓기, 점토벽돌 쌓기 때 모양을 내기 위해서 줄눈을 치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뭐 민줄눈이 있고 평줄눈이 있고 둥근 줄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가장 많이 시공하는 건 우리가 평줄눈을 많이, 이게 뭐 좀 간단하니까 평줄눈을 많이 시공을 해요. 그래서 치장줄눈은 요 이제 쌓고 난 다음에
몰타르가 줄눈 몰타르가 완전 굳기 전에 이렇게 파내고 그 줄눈 파기를 하고 바로 이런 그 줄눈용 몰타르가 따로 있어요. 줄눈용 몰타르 따로 있어갖고 그걸 갖다가 다시 채워 넣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야. 이걸 우리가 치장 줄눈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제 신축 줄눈이 있는데 벽돌은 또 뭐 모든 콘크리트도 그렇고 벽돌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 온도 변화, 건조 수축에 따라서 이게 벽이 수축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요. 그래서 신축이 발생을 해서 결국 이제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해. 벽돌 벽에. 그래서 그 균열 발생하는 거를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우리가 신축 줄눈을 둬요. 신축 줄눈을 두는데 신축 줄눈은 주로 이제 벽 높이하고 벽 두께가 변하는 곳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차부, 그다음에 콘크리트하고 벽돌 부위하고 서로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신축 줄눈을 설치하고,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 계급부의 가장자리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신축 줄눈을 둬서 그 벽돌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블록은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블록, 여러분들 뭐 이거 많이 봤을 거야.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저 벽돌 찍듯이, 벽돌 만들듯이 공장에서, 모래하고 시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 기본 블록 치수가, 6인치, 그 다음에 6인치 블록, 8인치 블록,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10인치 블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본 치수는 390에, 190에, 이제, 100이면 몇 인치야? 4인치죠. 4인치는 100이고, 그 다음에 150은 6인치고, 190은 8인치고, 이렇게, 종류가 저렇게 공장에서 나올 때 저렇게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이것도 모르타르는 건축공사 표준시 방사에 따른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밑에 보면은 이거 줄눈이 통줄눈으로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라고 하는 건데 이제 뒤에 나오니까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단순 조적 시공법은 벽돌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충분히 이것도 물축이기를 해야 되겠죠. 몰탈로 쌓는 거니까. 그리고 블록의 물축임은 몰탈 접촉면만 해라.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블록은 쉘 두께가 두꺼운 쪽이 위로 향하게 해라. 요 블록에 보면은 그 살 두께, 이걸 우리가 살 두께라고 하는데, 쉘 두께라고도. 살 두께가 이쪽 밑에보다는 위에가 두꺼워요. 그래서 두꺼운 쪽이 위로 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막힌 줄로는 원칙을,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막힌 줄로는 그 사진에서 보면은, 좌측에 이렇게 막힌 줄로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쪽 그 우측 거는 보면은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라고 해서, 통줄로는 되어 있죠. 통줄로는 되어 있으면서 가운데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해서 여기 그 구멍에다가 몰탈로 채워서 보강을 하도록 한 게 우리가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라고 그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해서 최대 1.5m 이하로 해야 되고, 철근 콘크리트 보강 블록 공사라고 그랬죠. 보강 블록 공사. 이거는 이제 블록을 싸면서 이제 콘크리트로 보강을 한 거야. 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철근을 배근을 하고, 또 수평 부분에는 이제 이걸 블록 메시라고 그래요. 블록 메시를 이렇게 배근을 해서 보강을 한 거를 우리가 구주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강을 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 수평화 중에 견딜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블록 구조다. 4, 5층 규모 건물의 구조재로서 적용이 가능하다. 저는 이 철근은 이형 철근을 사용하고 결속선은 소철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철근은 밑에 바닥에서부터 위에 복까지 하나로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이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 통줄눈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 시공을. 그래서 통줄눈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벽 세로부는 그 위층이 테두리 복까지 있거나 구부리지 않고 배근해야 된다. 기초에서부터. 정착 길이는 40D 이상, 피복 두께 2cm 이상으로 하고, 벽가로고는 주로 이제 블록 철망 와이어 메시라고 되는데, 우리 블록 메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쌓기는 단순 조작 블록 공사와 동일하게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푸집 블록 공사라고, 블록이 거푸집을 대신하는 이런 또 그 공법이 있어요. 이제 블록을 이렇게 쌓고 그 가운데다 철근을 배근을 해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거푸집 대신 사용하는 건데, 이건 그 대신 거푸집은 뭐 탄력을 해체를 할 수 있지만 이건 해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모양으로도 이제 마감 모양으로도 내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거푸집 블록은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일반 블록 쌓는 거하고 똑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돌공사. 돌을 이제 조적 공사니까 돌이 이제 쌓기 위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석재는 경석 있고 연석이 있는데, 경석은 주로 이제 화강석, 화성암 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석은 태적암 쪽이고, 압축 강도가 200kg 퍼스, 200kg 퍼 제곱센티미터 이하, 경석은 이상. 그리고 이제 용도는 구들장, 잡소, 구들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로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돌공사는 이런 재료가 주로 이제 벽체에 사용할 때는 우리가 파스너라는 걸 사용하고, 밑에 그 사진에서 보면은 저기 돌을 고정시키는 벽에, 콘크리트 벽에 부착을 해서 돌을 고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걸 우리가 파스너라 그래, 파스너. 그리고 이제 이런 하부에는 이제 몰타를 채워넣은, 단단하게 해서 몰타도 사용을 해. 조정용, 깔기용, 사축용 몰타를 있고, 그 다음에 석재는 이제 가공하는 것에 따라서 혹대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뭐 깎아내기, 갈기 및 광내기, 아까 이게 이제 번호다듬이라고, 번호부위라고도 해. 이런 마감 겉에 표면을 어떻게 마감했느냐에 따라서 혹대기로 하면 혹대기 마감이고, 정으로 다듬으면 정다듬이고, 이렇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돌쌓기. 돌쌓기는 여러분들 뭐 자연석 쌓기도 있고, 막돌 쌓기, 마름돌 쌓기, 이런 허튼층 쌓기, 완자 쌓기, 바른층 이렇게 있는데, 쌓는 돌 뭐 이제 그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저기 다른 건데, 대부분 석축용 쌓기 쌀 때 쌓는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용어만 좀 머릿속에 담아둬요. 자, 이렇게 싼 거를 우리가 전석 쌓기라 그러고, 이렇게 싼 걸 또 견칫돌 쌓기라 그러고, 깬 잡석 쌓기라 그러고, 이면석 쌓기라 그런다. 이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돌을 갖고 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화강석 및 대리석 붙이기. 붙이기니까 뭐야? 바닥에 붙인다든가 아니면 벽에 붙이는 걸 우리가 붙이기겠지. 그래서 화강석이라든가 대리석을 붙일 때, 외벽 습식은 말 그대로 시멘트 몰타를 가지고 붙이는 걸 우리가 외벽 습식 공법이라 그래. 그래서 요건 석재 상하 좌우의 바텀 사이 촉, 꼭새 등으로 안벽과 이제 고정시킨 다음에 그 사이를 몰타를 채워 넣어서 일체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밑 바탕면과 사이는 20분의 1 30mm 정도를 유지를 해라. 그 다음에 하단부 석재는 수평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밑 석재의 밑면과 구조 사이에 끼운 후 댄베이비 모르타를 채워서 하부 충격 시 파손에 대비한다. 주로 그 밑에 부분에다가 건식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밑에는 이제 누가 발이라든가 발로 찬다든가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하부 부분에는 습식으로 이렇게 몰타를 채워 넣는 공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대부분 건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건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파스너를 가지고 벽에 고정을 붙여서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몰타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야. 그래서 이거 앵커 긴결 공법, 앵커를 가지고 주로 아까 파스너 연결체물을 벽 모체에 고정을 해서 거기에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트러스 공법이라 해서 이건 트러스를 만들어 갖고 강제로 트러스를 만들어서 트러스 위에다가 석재를 붙여서 그걸 갖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짜 맞춰서 해 나가는 공법을 우리가 강제 트러스 지지 공법이다. 그래서 이건 고층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공장에서 트러스 위에다가 돌을 붙여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렇게 유니트화해서 붙이는 공법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PC 석재 먼저 붙이기 있는데, PC는 공장에서 PC를 가공을 할 때 PC를 가공할 때 아예 석재를 붙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체화시켜서 유니트화해서 현장으로 날려다가 크레인으로 들어서 붙여가는 방법을 PC 석재 먼저 붙이기도 하고 한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거 이제 앵커 긴결 공법이야. 앵커 보면 여기 벽체에 파스너를 철물로 된 이걸 파스너라 그래. 그리고 요 석재판을 붙여놨죠. 또 그 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 충격을 가하면 돌이 깨지겠지. 그래서 요 하부는 몰탈로 채우는 거야. 몰탈로 채우면 그게 이제 습식이 되는 거예요. 자, 테라조 붙이기. 테라조는 돌이라기보다도 여기 인공적으로 만든 판이야. 그러니까 시멘트를 가지고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표면을 이렇게 갈아낸 걸 우리가 테라조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 계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많이 테라조로 많이 시공이 되어 있죠. 이건 원래 이게 통돌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돌멩이를 시멘트를 이렇게 전부 붙여서 이렇게 마감한 거다. 그래서 시멘트 중에서 백시멘트와 종석을 조그만 돌멩이를 종석이라 그래. 이걸 이제 배합을 해서 평평하게 고른 다음에 완전히 굳힌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갈아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걸 우리가 테라조라 그래. 이것도 뭐 돌판처럼 그렇게 시공을 하니까 이것도 뭐 돌의 일종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석공사의 마지막으로 석축쌓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석축쌓기는 건쌓기가 있고 맷쌓기가 있고 찰쌓기가 있다. 건쌓기는 그냥 돌로만 뒤에 몰타르라든가 콘크리트는 채우지 않고 돌로만 쌓는 걸 건쌓기라고 그러고, 맷쌓기는 그 빈 틈을 잔돌로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방법이다. 찰쌓기는 몰타르나 콘크리트를 채워서 단단하게 쌓는 방법. 일반적으로 이제 3제곱미터마다 한 개씩 물구멍을 내죠. 건쌓기라든가 맷쌓기는 콘크리트랑 몰타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뒤에 물이 흘러 들어가도 저절로 빠지는데, 이거는 이제 물이 안 빠지면 안 빠져서 수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잘 빠지도록 물구멍을 내고 신축전로를 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미장공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미장공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벽에 막 매끈하기 위해서 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바르는 걸 우리가 미장공사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미장공사는 시멘트, 그 다음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석고개 플라스터라는 게 있고, 해반죽이라는 게 있고, 또 뭐 그 흙을, 예전에 한옥 같은 경우는 흙을 벽에다 발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장 재료로서 사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시멘트는 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라든가 뭐 고로슬래그 시멘트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석고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석고도 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질 않아서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뭐 해반죽이라든가 석고개 플라스터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닥 이제 벽체 내벽을 이렇게 뭐 시멘트 몰탈로 미장공사를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바닥을 이렇게 또 시멘트 몰탈로 미장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골재는 모래라든가 그 다음에 무기 단열 골재, 주로 가벼운 거 플라이애시라든가 펄라이트, 그 다음에 합성수지 발포 골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종석은 아까 테라조판 아까 얘기 있었죠. 거기에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모래도 모래에 이제 색이 있는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모양을 이제 이쁘게 색깔별로 모양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생모래도 사용을 해. 자, 그리고 이제 보강 재료가 있는데 여물, 수염, 뭐 종려털 및 종려잎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석고라든가 그다음에 뭐 흙으로 바를 때 사용을 해요. 여물이라는 건 뭐야? 지푸라기를 예전에 소 먹이로 주기 위해서 짚을 자르는 걸 우리가 여물이라고 하죠. 이 여물 여물 종류 이런 것들을 흙하고 섞어서 주로 한옥 할 때 주로 사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걸 섞는 데는 거는 이제 균열을 방지하고 인장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저런 걸 사용한 거야. 즉 종이 종류 중에서 한지라든가 당나무 등, 한지는 우리가 이제 그 창호지를 우리가 한지라고 그러죠. 지금 이건 잘 안 찢어져요. 한지는. 그래서 인장력이 좀 일반보다 좀 세. 그다음에 백모는 마닐라 사무로 된 그 섬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인장력이 아주 좋아요. 이런 걸 섞어서 미장을 한다. 뭐 미장 몰타레라든가 이런 데다 섞어서, 그래서 여기 미장을 하게 되면은 균열이 발생을 잘 않죠. 그 다음에 수염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건조되고 질긴 종려털 또는 마닐라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려털 및 종려잎을 한 15cm 내의 것을 섞어서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배합은 뭐 표준 시방세 뭐 1대 1, 1대 2, 뭐 1대 3 이렇게 표준 시방서 기준으로 하면 되겠고, 발음 두께는 시멘트 몰탈 같은 경우는 일회 발음 두께는 6mm를 표준으로 하고, 천장이나 차양은 이게 떨어지기 쉬워서 15mm 이하로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는 15mm 이상. 그러니까 일회 발음 두께가 6mm를 표준으로 하니까 15mm 같은 건 몇 번을 발라야 돼? 3번을 발라야죠. 그래서 초벌, 정벌, 중벌, 정벌, 재벌, 정벌 이렇게 3번, 초벌, 재벌, 정벌 이렇게 3번을 발라서 저렇게 15cm 이상으로 이렇게 맞춰야 돼. 발음 두께는. 그래서 이렇게 시공은
재료만 비빔, 그 다음에 초벌 바르고, 그 다음에 재벌 바르고, 그 다음에 정벌을 바른다. 세 번을 바른다. 그래서 마무리는 세역선 마무리, 뭐 이렇게 또 솔질로 오면 솔질 마무리, 그 마무리 긁어 만든 마무리, 그 종류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시공은 바닥 바르기가 있고 바닥 콘크리트 재물 마무리가 있고 줄눈 설치, 비드 설치 등이 있는데, 바닥 바를 때는 이게 이제 잘 뜨기 때문에 바닥 같은 경우는 뜨지 않도록 특히 그 콘크리트 같은 경우 레이턴스, 오물 등을 잘 벗겨 긁어내야 돼. 청소도 잘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를 물에 섞은 것만 충분히 바른 위에, 그 위에 바로 된 비빔 모르타를 발라서 바닥은 마무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 콘크리트 재물 마무리라고 그러는데,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바로 그 위에 이렇게 기계역선이라든가 세역선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문질러서 마무리하는 걸 우리가 재물 마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르타 수축에 따라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바른 면적에 따라서 보통 2m, 3m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 줄눈으로 균열이 발생을 해라. 이제 비드는 이제 모서리 같은 경우, 90도로 된 모서리 같은 경우는 몰타를 했을 때 잘 깨져요. 깨져서 그 비드는 이제 금속으로 된,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비드도 나오는데, 이런 걸 비드를 설치해서 모서리 부분을 대고 미장을 해서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비드라 그래. 자, 그리고 배합 및 발음 듣기는 지금까지 했고, 초벌, 재벌, 정벌 발음이 있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조석 및 테라조 발음. 테라조는 공장에서 만들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밑에 사진에 보면은 인조석이라고 해서 종석, 조그만 돌멩이 깨진 돌을 깨쳐서 백시멘트하고 섞어서 이렇게 시공하는 걸 우리가 인조석 발음이라고 해요. 인조석 발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배합비 1대3 모르타르 1mm 정도 초벌 발음하고, 그 위에다가 인조석 종석하고 시멘트 섞은 거를 펴서 굳힌 다음에 나중에 저걸 이제 그라인더로 갈아내서 보면은 이쪽에 우측에 사진에 보이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걸 많이 봤을 거야,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인조석 발음, 테라조 발음이라고 그래. 인조석 발음이라고도 하고, 테라조, 백시멘트로 하고, 종석, 흰 종석 같은 거로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테라조라고 해요. 자, 이제 미장 공사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봤고, 자, 습식 공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타일 공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타일 공사는 이제 요즘에는 접착제를 사용을 해서 물을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멘트 몰탈로 떠붙이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도 타일 공사도 습식 공사에 주로 들어가요. 습식 공사에. 그래서 타일 공사는, 타일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서 도기질 타일이 있고 석기질 타일이 있고 자기질 타일이 있다. 그래서 도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18% 이하, 석기질은 5% 이하, 자기질은 3% 이하. 그 타일의 품질 상태는 이 흡수율의 여하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질이 흡수율이 제일 낮죠. 그래서 제일 고급이 자기질 타일이야. 그래서 내외장재 타일로 주로 사용을 해. 석기질 타일도 또 이제 5% 이하고, 도기질 타일은 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게 외부에 이렇게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내장 타일이라는 거는 건물 내부에 이제 붙인 타일이야. 화장실 이런데. 그래서 내장 타일에는
주로 자기질 타일을 주로 사용을 해요. 독이질 타일, 독이질 타일, 독이질 타일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외장 타일은 자기질과 섞이질. 그러니까 일부는 그 물이 비물고 그럴 때 물 먹으면 안 되니까, 주로 자기질과 섞이질 타일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바닥은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을 주로 사용을 해서 자기질이나 섞이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자익처럼 생긴 타일을 우리가 모자익 타일이라고 해. 이것도 바닥에 주로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붙임재료는, 타일을 붙이는 거는 이제 시멘트 몰타를 이제 사용을 하죠. 보통 떠붙이기 할 때라든가 바닥 타일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접착제, 석고보드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때는 주로 접착제를 사용을 해요. 내부, 여러분들 아파트의 주방 같은 때. 그리고 이제 그 줄눈용, 타일과 타일 붙이면 그 사이가 줄눈이 있죠. 줄눈은 이제 그걸 메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메꾸는 데는 주로 백시멘트를 사용을 해요. 백시멘트를 이제 물에 개가지고 그 줄눈에다 메꿔서 이렇게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창호 부분이라든가 그 위생기구라고 하죠. 우리가 변기, 세면기 이런 부분에 접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우리가 실리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실링제를 이제 가지고 그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또 시공을 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시공은 어떻게 하느냐? 바탕 모르타르를 이제 바르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줄눈 나누기를 해요. 타일이 정확히 그 바닥 벽이 제멋대로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줄눈 나누기를 딱 해서 바닥하고 벽하고 줄이 쫙 맞도록 그렇게 미리 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되도록 타일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타일을 그렇게 해서 타일 준비해서 타일을 이제 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붙임 공법으로는 떠붙임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량 떠붙임 공법, 그 다음에 압착 공법, 계량 압착 공법, 밀착 공법, 접착제 공법 이렇게 돼 있어요. 떠붙임 공법은 주로 화장실 벽 타일 붙일 때 떠붙임 공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타일을 뒷면에 몰타를 두고 이제 벽에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떠붙임 공법을 하다 보면은 이 몰탈이 골고루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계량 떠붙임 공법이라는 게 생겼어. 그래서 타일 뒷면 전체에 붙임 몰탈을 골고루 펴서 바르고 나무 옥선으로 마감한 뒤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벽에다 붙여서 눌러서 붙이는 공법을 우리가 계량 떠붙임 공법이다 그러는데, 이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압착 공법은 미장을 완전히 이제 판판하게 해놓는다든가 이런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접착제를 붙여서 그대로 붙이는 거야.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임 몰타를 가서 그 타일 눌러 바르고, 계량 압착도 마찬가지로 타일 뒷면에 붙임 몰타를 발라서 붙이는 공법이다. 압착하는 거다. 또 붙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밀착 공법이 또 있고, 접착제 공법. 접착제 공법은 석고보드라든가 아니면 바닥에 접착제를 발라서 이렇게 눌러 붙이는 거를 우리가 접착제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사진에서 보자고. 여기 이제 벽에 여기 그 타일공이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있죠. 딱 줄눈 딱 맞췄잖아요. 이거 줄눈 나누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대로 요 시멘트 몰타를 요 뒷면에 붙여서 딱딱 붙여 나가는 걸 우리가 떠붙임 공법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이쪽에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요게 이제 요거는 접착제예요. 접착제를 바닥에 바르고 타일을 갖다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딱 맞춰서 이렇게 붙이고 있죠.
요걸 우리가 접착제 공법이다. 예, 이렇게 해. 예. 주로 바닥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석고보도 위에 붙일 때에도 접착제 공법을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거푸집 먼저 붙임 공법도 있고, 뭐 PC판 먼저 붙임 공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푸집에다가 타일을 먼저 붙여놓고 이제 뒤에다 콘크리트를 타서 하는 거예요. PC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공장에서 주로 이제 해야지, 현장에서는 이런 공법을 잘 사용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그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습식공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법들이니까 상식으로라도 잘 좀 이해를 했으면 해요. 또 시험에도 많이 나와가 이런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돼. 조금만 참아봅시다.